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만찬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것들이 결론되어서 나올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회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한참 있다 나올 것 같고 만나는 순간 이제 바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한번 잠깐 좀 들어보죠. 예. 항상 본과 같은 네. 것이다. 네.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청와대에 이런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것도 말씀드렸죠. 좋은 마당과 함께 어울려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지난 주말 금요일 방송 때 이제 그때만 해도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었는데 월요일 날로 바로 잡혀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 보니까 주말에 상당히 전격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합의의 배경은 어쨌든 양쪽 다 이렇게 지질 거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전임자와의 회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을 한다. 예. 연속성 있는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줘서 앞으로 통합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예. 이게 불필요하게 갈등이 장기화되는 그림으로 지금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이제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서로 회동이 안 되는 어떤 배경에는 예. 지금의 어떤 청와대의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배경에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걸 고려할 때 뭔가 어쨌든 회동을 빨리 이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새 정부의 무슨 발목 잡는 것이냐 이런 예. 논란으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있어서 회동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되도록 빨리 이제 일정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동안 이제 회동의 최대의 어떤 걸림돌이다라고 평가가 됐던 게 예. 감사위원 인사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예상치 못한 데서 어쨌든 좀 돌파구가 생긴 것이죠. 감사원이 이제 그 인수위하고 간담회 진행하면서 이 감사원장의 재청권 행사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인사를 강행을 해도 어쨌든 이 감사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안전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 회동이 가능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긴 감사위원은 지금 과반수가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저쪽으로 넘어가느냐인데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보복 감사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옛날 일에 대한 감사가 또 진행되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걱정이 많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감사원이 이제 역대 정권이 좀 교체기에 이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정권에서 했던 역점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복이냐 이런 논란까지 번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에서 좀 특이한 사례인데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주도해가지고 감사가 예.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양쪽 모두가 이제 감사위원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꼭 한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어쨌든 감사원이 정치적인 좀 합의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가 이렇게 인사를 강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또 윤석열 당선인 측도 이제 좀 이 여유를 가지고 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그런 대목에서 이 돌파구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선인이 청와대에 도착하면 당선인과 함께 간 비서실장, 청와대 쪽에서 나온 대통령 비서실장 다 어울려서 함께 걸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데 맨 처음 얘기는 독대해서 점심 먹고 독대로 이야기를 다 끝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일정을 보면은 함께 만찬을 먹고 같이 회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바뀐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오찬회동이라는 거는 길어질 수는 없는 회동이죠. 점심 먹고서는 예.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찬회동이라는 거는 이제 회동에 좀 이렇게 의미와 방점이 찍혀 있는 그래서 어떤 의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찬회동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회동의 의미가 예. 상당 부분 뭔가 현안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야 되는 측면들이 일부 생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한 대화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해야 측면들이 된다. 고려가 됐고 예. 아무래도 만찬 회동이다 보니까 뭐 좀 술도 곁들여질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두 사람 간에 이제 속내를 털어놓는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돼야겠는데 그게 이제 독대 형식으로 될 것이냐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게 인수위 측의 입장이었어요. 그게 될 것이냐 좀 봐야 되겠고 배석자가 있는 것은 혹시라도 이 민감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서로 얘기가 또 다르면 그게 새로운 어떤 이 갈등 구조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석자가 있고 그 배석자들이 아마도 두 분이 나눈 대화를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서 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심탄회하게라는 말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수 있는 것도 다 꺼내보자는 뜻인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을 갖다 조율할 수 있는 것들만 꺼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정말 편하게 일단 대충 큰 틀에서 이것저것 다 꺼내본다는 뜻인지 예를 들면 50조 추경이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인사권도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있죠. 등등등. 부딪힐 건 많은데 이게 다 나올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얘기하기를 뭐 의제를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제를 따로 정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합의라든가 뭔가 회담하듯이 서로 이제 무슨 뭐 협정문 체결하고 뭐 이런 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제가 다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거론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윤석열 그 당선인은 민생하고 안보는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한번 그 장면 잠깐 보시죠. 네, 뭐 오늘은 어떤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이제 따로 얘기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런 민생이라든가 안보 현안 같은 거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독대를 할 줄 알아서 누구도 독대를 하실 생각이 있어요? 누구는 독대를 하실 계획이 있어요? 독대를 하는 경기 아닌가? 정서실장하고 같이 이용희 실장이랑 없죠? 화법의 좀 특징이긴 한데 뭐 민생이나 안보 같은 뭐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게 마음에 꼭 담아뒀던 단어를 끄집어낸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나온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생하고 안보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인식을 드러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뭐든지 다 민생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민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이제 추경 편성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안보 문제는 결국 북한의 ICBM 이 발사 시험 문제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좀 이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가 실려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꺼내놓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이제 이 요구를 하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에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안보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필요하다, 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어쨌든 이 안보 공백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당장 예비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국무회의가 이제 내일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결국 얘기가 다 나오긴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이 얘기가 오늘 어떤 이 합의문의 형식으로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자라는 게 합의된 형식으로 나올 거냐 허심탄회한 대화라는 거는 그런 형식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모든 결론이 다 이제 좀 답이 붙여서 나오는 그런 형식은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른 건 몰라도 추경 문제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선거 때는
여당도 추경을 빨리 하고 싶어 했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야가 이제 뒤바뀌면은 이제 새로 여당이 된 당에서는 추경을 빨리 그대로 밀고 나가서 실적으로 빨리빨리 쌓고 싶겠지만 또 야당이 된 거대한 민주당에서는 그걸 받아줄 거냐 이런 문제인데 두 당의 입장을 한번 좀 목소리를 들어보죠. 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자가 주장하는 50조 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이죠. 홍남기 부총리가 50조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사안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정권을 인수하고 인계하고 하는 곧 과도기에 추경이 얘기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이제 그 과도기의 추경을 실제로 편성해가지고 그 안을 이제 당선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던 거는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억에 남지 않는 거고요. 예. 그런 논쟁은 없었다라고 보고 다만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뭐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예를 들면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예측했다. 예. 좀 이제 세입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추경 편성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지출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예. 이런 논쟁이 이제 이 시기에 벌어진 적은 없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지금 갈등의 양상도 지금 보셨듯이 들으셨듯이 좀 이례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삼각 갈등인 건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어쨌든 현 정부 입장에 가깝고요.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양쪽 모두가 공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또 입장이 같은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 측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것은 국채를 이렇게 좀 발행해가지고 재원 조달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최대한 확보를 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만큼 이제 이 지출 구조 조정이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10조 원 정도가 최선일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계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50조 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이제 해법을 두고 추경 규모를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 속내는 지금 이제 정부하고 한편인 거 아니냐 기재부하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보셨듯이 아니다. 이 정부가 뭔가 결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 갈등이 되면은 풀기가 또 쉽지 않은 갈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정권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전망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개는 뭐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인수인계 작업에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 건데 과도기에 애매하게 걸려버린 것이 이제 추경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청와대 집무실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인데 이 과도기에 어느 정도를 갖다 빨리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당선인 측과 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대통령 측과 결국 뭔가 안보를 얘기하면서 이게 살짝 풀려나갈 거는 같습니까? 일단 4월 달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 15일 날 이 북한 사람들이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이 김일성 생일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25일 날 또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점에 맞춰서 ICBM 발사 시험 추가로 이제 뭘 한다든지 또는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아마 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방부 막 이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는 되겠는가 그런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여당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이렇게 급하게 이전할 필요가 있는가? 청와대에 단 하루라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좀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좀 잡으면서 좀 총괄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전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제출을 하면서 협의를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단지 어떤 이 찬반 논란이 아니라 그 방법론을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그럴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게 계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가능해야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선인 측에서 내놓은 단 하루도 안 된다. 또 5월 10일 딱 그때 뭐 이 확실하게 규정지은 이 조건들이 아마도 여론조사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쉽게 나름대로 대통령 허니문 기간인데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지는데라고 쳐다보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아무튼 윤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자꾸 떨어지는 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고 답하는 어떤 비율은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이고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또 좀 이제 이런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따져 보면은 국민들의 기대를 윤석열 당선인이 충분히 이제 좀 뭐랄까 아직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권의 어떤 정치가 지도자다운 정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도자다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어떤 통합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이쪽 저쪽 편가르기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극한 대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통합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어떤 방안들을 서로 강구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예. 적어도 오늘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가 이 회동 문제라든가 인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인상적인 저런 것들이 지도자의 모습이야라고 하는 것들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는 것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내려진 거고요. 중요한 네. 거는 앞으로 향후 5년을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게 국민적인 기대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부족했다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오늘 어쨌든 전격적으로 회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동을 한 이후에는 상당 부분은 좀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네. 윤석열 당선인 측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게 지난 이제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그렇고 오늘 나온 메시지도 그렇고 보면은 전임 정권이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이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찾도록 하겠다라는 게 또 일관되게 인수위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살려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우리 앞서 본 그런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도 다시 윤석열 당선에 대한 기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네.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수석이나 대변인끼리 만났을 때하고는 달리 그래도 전권을 갖고 있는 두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들이 만난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의 조율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사실은 코앞에 다가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쪽으로 이렇게 출마시키는 걸로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송 전 대표는 뭐 그건 당이 결정할 문제지라고 한 발 빼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겼으면 모르는데 졌으니까 진 책임을 묻고 물러난 사람한테 아주 험지에 가서 그냥 힘들게 싸우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송영길 대표 차출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냐, 예.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선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둘째는 지난 재보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선도 그렇고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기지는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민심이 이번에 좀 달라질 것이냐, 이 지방선거가 바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볼 때 예. 민주당에게 쉬운 선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막 앞다투어서 지금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국면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장 선거 포기할 거냐? 포기하기도 어려운 선거인 게 이게 큰 선거에 주요한 어떤 정치인들이 출마를 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밑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는 선거이다. 그렇다고 할 때는 좀 향후에 꿈이 큰 어떤 그런 정치인이 나가가지고 지더라도 멋있게 지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 아하. 그것도 또
정치적인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누가 나가야 될 것이냐, 누굴 내보낼 것이냐에 대한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다만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누가 나가느냐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냐라고 하는 큰 그렇죠. 이미지 전략의 이제 큰 두 개의 축이 될 것인데 예. 송영길 대표는 첫째 대선을 어쨌든 패배한 지도부의 그 주요한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이고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그렇게 나가서 과연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 또 송영길 대표는 이전에 이제 대선에서 소위 말하는 86 용태론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좀 용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맥락이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에 또 전면에 나서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중요한 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전 지사의 입장과 더불어서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고들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장보다 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건 대구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와 관련해서 자,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돼 있는 유영하 변호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지금 이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쉽게 보기가 어려운 게 과거에는 예를 들면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계파별로 뭐 어느 계파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선 결과 어떨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끼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사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박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홍준표 의원이 그러면 재기에 성공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냐 이것도 판단 기준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논란 중에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사퇴하고 그 논란이 됐던 홍준표 의원의 이제 어떤 이 공천 룰에 관련된 불만을 잠재우고 내가 그러면 출마를 그대로 하겠다라는 걸 고집하는 그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맥락에는 또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대구시장 선거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이제 당의 조직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경쟁력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시장 선거는 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결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보수 정치의 어떤 화약고 같은 지역이 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 상징적인 결과가 어떤 쪽으로 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국민의힘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한테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